소방관 출신이라는 이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 그것보다 어쩌면은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환류를 통해서 또 다른 대상물 속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그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이 공청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기존에 있던 소방 기본법과 이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들이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빼서 제정한 제적 법안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은 이 기존에 있던 2003년에 제정됐던 4개 분법으로 그동안 수많은 대형 화재를 마주하면서 이 많은 인명 피해를 앗아오고 그 기존의 4개 분법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던 국민의 생명을 더욱 담보하기 위해서 이 예방을 더욱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만 2가지의 제정안과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 각각 법안에 이 35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참 동의를 해주실 정도로 깊이 공감을 받았고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 관계되는 모든 이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관계기관 종사자분들을 모시고 또 많은 이 소방 공무원분들의 관심을 받은 이 자리가 너무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님, 그리고 한병도 간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박완수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합심을 해주시는 우리 김민철 의원님까지 이 자리에 와주시니 이 공청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윤명호 교수님, 그리고 이승철 교수님, 이종용 교수님, 최동목 교수님, 그리고 박재선 교수님, 그리고 김종천 연구위원님과 이 강태석 소방안전원장님 등 이 많은 이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 좋은 토론 해주시고 또 이 세계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국민분들께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법도 이제 1958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소방을 둘러싼 내부적인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도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근데 변화를 할 때 전반적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변하는 것이 있고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초반에 저희들이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소방의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제 소방법을 4분법을 함으로써 각각의 분야별로 서로 특성을 살리고 또 연관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4분법을 하고 소방기본법이라는 하나 기본법 체계 내에서 법을 하나를 개편했습니다. 2000년 초에 그러고 나서 지금의 세월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방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20년, 30년 전의 변화가 지금은 2년, 3년 만에 변화가 초래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그 울산에서 33층 그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화재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 그것을 기존에 있은 같이 소방대가 잘 진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구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소방사에서 길이 빛날 한 명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기적적인 일이다 생각하겠지만은 실제 그 내부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법률의 변화라든지 거기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소방 화재 분야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과 소방 시설에 대한 법률을 이렇게 새롭게 제정을 하고 전면 개정을 하는 기본적인 그 틀 속에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을 맞추기 위한데 기본적인 철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재의 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전 예방 원칙이 이 안전 분야에서 가는 가장 1원칙입니다. 근데 왜 안전 분야에서 사전 예방이 더 진압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대비보다 더 큰 원칙이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화재가 발생이 되고 나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죽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의 경우도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전 예방의 원칙을 갖고 있는 하나의 법은 환경 분야하고 안전 분야입니다. 이렇게. 근데 안전 분야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재와 같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냐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최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상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대체하는 것이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 환경의 분야에서는 환경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그 원 상태로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하는데 비용 자체가 예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한다는 것인데 법에 있어 가지고 환경법에 있어 가지고 사전 예방과 안전과 화재 분야에 있어가 사전 예방은 기본적인 철학적인 바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고요. 오히려 안전 분야, 화재 예방 분야의 예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것도 소방 당국에서 이미 예견을 하고 이런 가치를 다 공감을 하고 소방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에서 대비 또는 대응 분야에서 예방 분야로 전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은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방기본법과 그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 일부 흩어져 있었던 분야고 이제 예방이다라고 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서 이제 몇 년 전에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법률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법 제명에 들어온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정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은 이제 대비 대응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구조 분야에서 오히려 그 사전에 예방을 하는 분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근데 예방 단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안전 분야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부처들과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화재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쉽게 한 소방 당국의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결코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 예방의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이 각각의 제도가 서로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 상호 간에 서로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분야를 지금 흩어져 있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각 제도를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 해서 연결하는 이런 법을 제정하는 안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방 정책과 철학과 이런 것을 하나의 합치하는 하게 시키는 하나의 틀이 되지 않는가 하나의 최종적인 성과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은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 이것이 지금 현재 소방 정책이고 일단 선언적인 것을 이제 실제 법제화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의 지금 현재 법률은 안은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분야에서는 이제 그 목적과 정의가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부분 소방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재 예방 분야는 그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관계자에게도 상당히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예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위험 속에 있는 것,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각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 화재 발생이든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대부분 다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이렇게 그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막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화재 예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뿐만 아니라 관계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책무를 뒀습니다. 이 책무의 규정은 다른 이 소방 예방법 전체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있고, 책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직접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추상적인 하나의 의무입니다. 굉장히 의무고, 위반했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인데요. 화재 예방 조치는 뭐 예방 강화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해서 특별하게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소방 대상물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화재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죠. 이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모든 소방 대상물을 다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위험성이 높은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다 더 심중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것이 4장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5장 분야가 이제 화재 영향평가 제도 분야입니다. 화재 영향평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대부분 큰 화재의 분야가 그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서 발생되는 화재로 인해서 우리의 손실이라든지 인명 피해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건축 자재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그 자재는 가격도 싸고 또 이제 설치도 간단하고 또 이용도 편리한 점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진압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전파 속도가 워낙 또 빠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 화재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그 편리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해당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다, 이런 것은 그 특정된 하나의 목적만을 고려를 해서 대부분 다 규정을 운영을 하고 제정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화재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 분야를 제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화재 영향 평가 제도입니다. 화재 영향 평가 제도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쉽게 이게 처음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 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이제 보다 더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재 예방 소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이런 것을 건축물로 설치해 놓고 나면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발생되는 피해다라고 하는 것은 소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화재 예방법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방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이게 안전관리 제도는 그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실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소방 특정 대상물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소방 안전 관리자입니다. 이 소방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 이렇게 소방 대상물이 간편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화 관리자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냥 노인들이 앉아서 그냥 있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 건물 자체가 복잡해지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라든지 구조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안전관리자를 국가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국가 자격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량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초기에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방대가 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얻고 나오는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소방 안전관리자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 자격화하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두었고요. 그다음 7장에서는 화재 예방 특별관리시설물입니다. 이는 아까 말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특정 대상물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소방 대상물에만 국한돼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현동에서 나온 공동구에서 발생된 하나의 화재 사건, 그 화재 사건은 그냥 지하에 있는 전선 하나가 탄 것이고 통신망이 하나 탄 것이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일대 전체가 통신 시설이 전혀 안 돼, 통신 시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결제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화재 예방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진단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다 더 전문가에 의해서 한번 안전 분야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은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칙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화재에 대한 안전 문화 정착이라든지 실제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화재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주의다라고 하는 데는 그 부주의의 목적은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이렇게 버텀업 방식으로 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할을 해서 문화를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장에다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야는 보칙 분야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재 예방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 이 내용은 아마 화재 예방이라든지 소방 정책의 내용과 거의 합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정부 개정안으로는 소방 현재는 화재 예방,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제 이 법률을 전면 개정을 해서 소방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전면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분야는 실제 조문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화재 예방 분야의 법률로 이렇게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하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가고 이제 소방 시설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제 소방 시설을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고 그 내용은 2장의 분야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하면 아무런 답을 구할 수 없고요. 어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국민의 활동을 너무나 지나치게 가행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감할 정도의 안전, 이것이 얼마 정도 안전해야 우리가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의 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인데 그러다 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자에 의해서 기술 분야에 의해 가지고 설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규정은 규정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맡게 될 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화재 안전 기준을 이제 화재 안전 기준하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구분을 해서 화재 안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인 사항에 둔다 하더라도 이 세부적인 기준, 기술 기준 자체는 이 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대해서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모두를 다 입법 제정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실속하게 이 기술 기준이 개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이 어려움 때문에 이게 시대에 맞게 기술 변화에 적합하게 이 개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보면은 이 가스 분야도 그렇고 원자력 분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 분야도 그렇고 이게 기술 기준 자체를 기술 기준하고 세부 기준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술 기준 자체는 법령의 개정 절차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절차, 다시 말해서 대부분 다 수치 같은 거 이런 것이죠. 두께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방화문의 강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분야는 전문가에서 맡겨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을 해서 이것이 하지 안전 기준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이제 제2장에 뒀습니다. 그럼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이 그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재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관리하는 기관을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소방시설법에서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고정관념 때문에 틀렸으니까 다시 고친다든가 그렇게 자주 고치는 게 안 좋다든가 그런 개념으로부터서가 아니라 흘러가는 물같이 세상에 잘 적응될 수 있는 법은 수시로 그렇게 또 바꾸어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철학에 근거해서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 예방 분야를 현재 법 체계 속에서 분명히 가시화를 시키고 그래서 예방 관련 법규들에게 확실한 위상과 그 법적인 주소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안을 이번에 오랜 소방인들의 수건이기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 하나하나가 더 많은 기술적인 논의를 거쳐서 또 더 좋게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전체 흐름과 체계 속에서 대개 방향은 이와 같이 지금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로 또 4개의 권위자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제1토론위원을 해주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박재성 교수님께 이게 토론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29분이 돌아가신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라든지 그리고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가 발생하고 한 달 정도 후에 47분이 돌아가신 밀양 세종병원 화재라든지 아니면 올해 4월달에 38분이 돌아가신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라든지 이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화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한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물적 피해, 인명 피해,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손실도 엄청나지만 그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주는 재난에 대한 어떤 화재에 대한 불안감 이런 충격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2차적인 어떤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우리가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를 재난 왕국이다, 재난 후진국이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과연 이런 얘기들이 우리 2020년대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가 들어야 될 얘기인가? 그리고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정확한 사실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런 재난 왕국이라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잡아가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토론 자료에 의해서 표에 보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를 화재 발생 통계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싱가포르야 도시국가니까 조금 예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 100만 병당 화재 발생 건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약 제가 이 삼국을 비교하다 보니까 2012년도 통계까지를 갖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구 100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881건입니다. 미국이 4,480건입니다. 일본이 364건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미국보다는 현격히 낮고 일본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5.28명입니다. 미국이 9.7명입니다. 일본이 13.6명입니다. 우리가 경제 재난에서의 선진국이라고 하게 되는 미국, 일본에 비해서 인구 100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가 현격히, 특히 사망자가 현격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재난 왕국이나 재난 후진국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 나가서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개선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통계라고 제시는 안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5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를 대형 화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에서 받는 국민적인 충격보다는 한 건에서의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대형 화재에서 받게 되는 국민적인 충격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5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 발생 건수나 그로 인한 사망자를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7배에서 8배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본에 비해서 화재 발생 건수는 조금 높지만 인명 피해는 현격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로 국한해 봤었을 때 통계적으로 7배에서 8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아킬레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소방 시설이나 피난 등에서 화재 안전과 관련된 기준 자체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방 시설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건축이라고 하는 데서 갖고 있는 피난 방화 규칙과 같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기준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소방안전 부실 등과 연계가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설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었을 때 대형 인명 피해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2017년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때도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브를 잠궈놔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피난 계단 앞에를 창고로 씀으로써 그쪽으로 피난이 이루어질 수가 없도록 했다든지,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피난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을 달아놓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달려 있는 방화문도 일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화재로 인한 연기나 열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지, 결국 이런 부분들이 대형 인명 피해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과 관련된 설치 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소방 안전 관리자가 충분히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방 안전 관리가 일상적인 편의와 기능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화재 시 그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화재 사례에서도 봤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 안전 관리자가 충분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소방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소방 안전 관리자 하면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그 건물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역량 제고와 관리 체계의 명확화, 그리고 화재 안전 조사의 내실화,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개정의 합리성 검토를 위한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시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를 보게 되면
최근 이제 그 우리 얼마 전에도 울산에서 그 33층짜리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화재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초고층화, 복합화로 인해서 개개의 건축물의 화재 위험 특성이 굉장히 그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 뭐 건축법도 그렇고 소방법도 그렇고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층수나 바닥 면적 등 규모에 의해서 이제 설치되는 사양적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양적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화재 위험 특성에 맞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그 용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화재 위험도를 근거로 한 용도 구분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기능을 그 중심으로 용도 구분하는 거죠. 숙박, 판매, 운동, 이게 화재 위험도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할 수는 있을지, 맞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건축물이 갖고 있는 기능의 용도 구분이니까 위험도와 기능에서의 차이가 결국은 화재 안전에서의 어떤 차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 그 복합화될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 소방에서 2011년도부터 성능 위주 소방 설계의 그 방법이나 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서 화재 안전과 그 관련된 기준을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분리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를 통해서 기술 기준 재개정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 위한 이런 어떤 오늘의 그 공청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좀 더 그 진정한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위한 하나의 과제를 조금 던져보고자 하면은 성능 위주 소방 설계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등과는 달리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사양 기준을 만족하고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 소방 설계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 설계. 그러니까 그 기술 기준의 사양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좀 그랬을 때 대안적인 설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기술 도입의 유연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유연한 설계를 함으로써 충분한 화재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의 확보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한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소방의 노력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소방과 건축으로 이제 양분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 자체가, 기준 자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 화재 안전 기준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때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노력이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쓸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을 없을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법은 없는 게 좋다. 또 법은 이때 최소한의 제약에 머물러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법이 없는 사회, 법도 굉장히 관습법 내지는 양심에 의해서 그 뭐랄까 유지되고 관리되는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쇠칭 인간적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 양심에다 맡기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맨날 혼나기만 하고 손해만 보더라. 그래서 이제 국가가 존재하게 돼 있는데, 국가가 존재하면서 국민을 잘 통치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은 목적이 바로 뭐냐면 대상이 국민이고 동시에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재선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인터뷰 같은 경우를 들으면 요새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쁘다, 잘못됐다, 법이 문제였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 말 나올 때까지 뭐 30분이고 뭐 1시간이고 독촉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법은 문제가 없다. 법은 최소한의 기율이기 때문에 법 이외에 인간적으로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작용이 작동을 해야지
법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자꾸 추궁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그 공청회를 계기로 그 우리 기본법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소방기본법에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할 등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등의 이바잠이 목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보다도 더 길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내용만 다 골라서 넣어 있겠죠. 그런데 과연 2003년에 사분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는데 그때 했던 사분법들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안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물의 형태라든가 또는 건물의 높이라든가 또는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 종래에는 뭐 석재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그런 불연성 재료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위험성은 좀 적었은 편이에요. 그러나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고 건축 자재라든가 부자재가 속속 개발되면서 따라서 경제적이면서 일명 단열 효과가 높다는 핑계 속에서 굉장히 값싸고 그다음에 시공이 편리한 재료들이 사용됨에 따라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제천사라든가 이번에 생긴 울산 주상복합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원인에서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 이중영 교수님께서 워낙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정도의 그 이쪽에 대해서 특히 법률학자이면서 소방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기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만들으신 안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이것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동감이 갔고 참 좋았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교육 수립하고 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쪽까지 가고 싶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기예보와 유사할 정도로 화재 발생 확률을 예측해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 정도까지 나중에 발전하지 않겠나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좋았던 거는 특별조사라는 말을 국민들이 어이상 뭐 거부감이 없는 그런 용어로 변경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기에 맞는 그 개정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한번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화재 경계지구 이거를 예방 강화지구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 설비 등의 뭐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재 안전 영향 평가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 하나 특히 그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든가 또는 화재 안전 취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국민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소방용품이라든가 뭐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뭐 다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잘된 것을 봤는데 좀 뭐랄까 아쉽다고 할까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 3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안에 26조에 소방안전자 작성 확인한 내용이 수집되어 빅데이터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안전관리 업무 이행 담보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여기 보면은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화기 취급 감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일지 작성의 기록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유는 이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자한테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만큼 일을 함으로써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나중에 데이터들이 결국은 그 플랫폼에 실어서 AI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단순한 거라도 비화 제보가 됐든지 그날의 일기라든지 화재가 발생한 장소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 데이터를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일지에 작성을 하면 귀찮지만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효율적인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사실 직위로 보면 거의 하위직 내지는 뭐 실무자, 그러니까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니죠, 권한만 있고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고. 그래서 건축주라든가 또는 그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좀 더 직위가 높은 관리직이라든가 또는 감독직 지위에 있는 자로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보면 뭐라고 하냐, 독립된 직무로서 소방시설 유지라든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대개가 보면은 어떤 업무와 겸무 또는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이 이중적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상주라든가 상근 이런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자를 교육하는 지금 현재는 주로 안전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시대 또는 여러 가지 보면은 전염병 시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교육들이 강화가 될 텐데, 기존에 뭐 아마도 수익자 보대 면책에서 좀 뭐랄까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받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소유자들한테, 결국 국민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기에는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시설을 충실하게 하고 교육 내용이 충실할 수 있게끔, 당장은 어렵지는 모르더라도 법적인 근거만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토의하고 상의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때는 국민과 뭐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소방 가족들 또는 주위에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각각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가 나중에 가서는 빨리, 여기 양정숙 의원님도 계신데 국회에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안전을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양 의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입법학 측면에서 단일법이라든지 이런 분법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단일법의 장점은 통상 명확화라든지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현행 행정 체계라든지 이런 실무 운영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법학상으로 이제 중복이 불가피하고 단일법에서 포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의 이제 법률로 규율하기 곤란한 다양한 보충적인 사항을 이제 입법 체계의 편제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법 체계에서 이제 분법화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방대하게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이질적인 요소가 누적적으로 이제 담고 있음에 따라서 개별 법률로 나누어서 용어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표현의 일관성이 유지가 필요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대한 법률을 이제 개정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해소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법률의 수용자인 이제 국민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고 법률의 제명으로 쉽게 이제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제 개별 법률 이외의 분법화로 인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상호간의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법령 체계의 복잡성, 이런 산만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령이 이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제 소방 시설법하고 화재 예방법 이런 이제 분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법령에 규정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제 상호간의 연계성이 이제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유사 내용, 분야, 기능,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법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령 상호간에 이제 복잡해지지 않도록 법령 상호간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방시설법상의 이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안 2조 4호에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개념에 이제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실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소방 위주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으로 정한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제 소방시설 설치하는 자는 이런 이제 명확한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다음에 이제 관계인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래의 소방기본법상에 이제 관계인의 정의 규정도 있고, 이제 소방기본법 20조에도 이제 관계인의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법에 이제 관계인의 노력 의무를 이제 규정하기보다 마련하고, 보다 소방시설의 기능과 이제 성능을 향상시킨다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만은, 이제 소방기본법 제2조하고 20조, 그다음에 소방예방법 29조 상의 이제 관계인의 의무 이런 정합성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동차에 동법 제안 11조에 이제 자동차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말에 이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런 지속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화기 설치해서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요 개념 같은 경우에도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등의 개념에 포함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설치되는 임시 소방 시설의 관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제도 뭐 사고가 났고 경기도 이천 물류 화재로 인해 38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와 연이어서 용인의 양지에서 또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창고라고 하는 특성상 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화염에 취약한 물건이 대량으로 쌓여서 놓여 있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발생해도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양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안 제13조의 규정은 반드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설치되는 이제 임시 소방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규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방 시설물의 자체 점검 규정이 이제 법률안 22조에 기존의 법률에서는 4개에서 7개 조항으로 이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방 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 규정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 제도를 마련했다기보다는 이제 자체 점검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조치 결과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고, 이를 상설화한다든지 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규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이 화재 이제 독립법에서 이제 분법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복잡하게 화재 예방 정책과 이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령의 복잡성이라든지 이제 법령의 이해가 곤란한 측면에서 이제 분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시한 정의 규정이라든지 관계의 규정, 그다음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방 시설, 그다음에 소방 시설의 자체 점검 이런 규정을 보완해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빨처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재 예방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여기 시도에서도 많이 와서 계시는데 어떤 예방 소방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부족하다,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예방법을 보면 화재 안전 조사라든가 예방 조치, 그다음에 뭐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취약자에 대한 지원 등 그동안에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화재 영향 평가 제도는 지금 올해 금년 들어서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나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울산 복합 건축물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접적인 연소 급격한 연소의 확대의 원인은 건축 자재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뭐 피난 방화 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화재 소방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들을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소방 전문기관인 소방청에서 어떠한 화재 위험 요인들이 있고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이런 영향평가제도는 정말 어떤 대책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성능유지의 설계, 그다음에 화재안전 기준의 좀 어떤 미비한 사항들, 자체 점검에 좀 부족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지금 그동안에 설치유지법 개정 이후에 조금씩 개정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어떤 일부분 어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서 저는 소관 과정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예방의 중요성이나 어떤 기술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이 화재 예방법이나 설치지법 전부 개정이 정말 잘 담겨져 있고 또 중요하고 시적절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령들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실행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관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과 또 시도 직원들 이렇게 협조를 해서 또 우리 국민들과 협조를 해서 이러한 법들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지금보다는 리스크를 제로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화재를 줄이고 또 화재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